5쪽. 내가 왜 저기 44라고 써놨지? 응. 아, 그렇군요. 인도 사람 오신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근현대사라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가까웠던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각각 근대와 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요, 산업혁명 이후 시기부터를 근대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를 현대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근대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볼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미 한국사 시간에 대충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남들보다 빨리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게 침략적인 접근을 해서 그들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들의 상품을 팔아먹으면서 자국의 산업 발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그러한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어요. 그죠? 신미양요라든지 그 전에 병인양요, 그리고 이후에 강화도 조약의 체결까지 전부 다 이러한 산업화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게 침략적 접근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자국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산업혁명이 뭔가요? 그 전까지는 물건을 뭘로 만들었어?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 그런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나요? 그렇죠. 기계와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엄청나게 생산력이 발전되게 된 혁명적인 사건을 일컬어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세기 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현상이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산업혁명이란 공장제 기계공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들던 것을 기계와 공장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들 때보다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의 양도 무척이나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것, 그게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의 시작, 산업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산업의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으니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산업혁명을 이룸으로써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이러한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데요. 이러한 어떤 산업 발전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량 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물건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각각 무엇과 무엇일까? 그렇죠. 일단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해요. 그죠? 또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무엇 해야 되나요?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은 원료의 확보와 시장의 확보, 이 두 가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처음에는 국내의 자원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야.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지속이 되면서 더 이상 국내의 원료나 시장만으로는 부족한 한계치까지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서 아직까지 산업화를 이뤄내지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비산업화된 국가에서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낯선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게 된다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비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이 또 어떤 침략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된 국가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뭐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세 가지의 방법을 쓰죠.
선교사, 상인, 그리고 군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보통 선교사가 먼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오고요. 그 이후에 상인이 가서 물건을 팔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시도가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상인이 가서 물건을 팔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이 거부하는 반응을 힘으로 제압을 해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상인들이 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공해 주면서 점차 그들의 시장을 개방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 등을 사용을 해서 선진 산업 국가들, 남들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침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들의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러한 선진 산업 국가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선진 산업 국가에서 공장과 기계를 돌려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사람들은 그거 살까 안 살까? 사겠죠. 예를 들어서 면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만든 면제품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비산업화된 국가들은 면을 안 쓰고 있었을까? 쓰고 있었죠. 그죠? 하지만 산업화된 국가의 상품에 비해서 값이 어때요? 비싸고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따라서 선진 산업 국가들의 상품이 수입되는 순간 비산업화된 국가의 산업은 망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업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원료나 식량, 노동력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합니다. 아까 원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야기했죠. 그죠? 대량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료의 공급이 필요했어요. 식량 왜 필요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산업화의 경우에는 농업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거든요. 농사짓던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세웁니다. 원래 농사짓던 농민들을 데려다가 공장에 노동자로 고용을 해요. 따라서 산업화 이후에 국내의 식량 생산은 줄어들게 되고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식량 가격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 임금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식량을 많이 사와서 식량 가격을 낮춤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도 낮추려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력 그 자체를 수입하는 겁니다. 흑인, 노예 같은 이런 노동력 그 자체를 수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산업 국가들이 산업당 상품을 판매하고 식량, 원료, 노동력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결국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 물건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산업 국가들은 나날이 부유해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상품을 살 수밖에 없었던 비산업화 국가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니네 때문에 못 살게 해서 우리 너무 거지 되겠어. 니네 나가 라고 이렇게 비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민족적인 형태의 저항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저항을 억누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국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비산업화된 국가의 침략적 접근을 함으로써 그들의 산업 발전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를 일컬어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흔히 식민지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했던 나라들이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관계를 본다면 영국과 인도의 관계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만든 기계화 공장이 무엇이었냐면은 면제품을 생산하는 기계화 공장이었어요. 면제품의 원료가 무엇이냐? 목화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인도의 경우에는요, 목화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 동서를 관통하는 교역망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대량으로 목화를 재배할 것을 강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도에서 생산된 목화를 영국으로 수입해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공장과 기계 돌려서 면제품 만들어서 다시 인도에다 파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인도의 경우는 나날이 더 가난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인물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면실을 뽑고 있잖아요. 그죠? 왜 자기 손으로 직접 면실을 뽑고 있는 이런 모습을 벌였을까? 그렇죠. 영국 상품 사지 말자. 우리가 나날이 영국 상품을 사게 될수록 가난해진다 라는 의미에서 자국 상품을 이용하자, 영국 상품 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의 민족운동을 벌이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공장제 기계공업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게 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식민지배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비산업화된 국가였던 아시아의 청나라 같은 나라들도 당연히 이러한 침략적 접근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편전쟁과 청해개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늦게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였어요. 18세기에 아시아의 무역 시장이 진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네덜란드랑 싸워서 동남아시아의 무역권을 확보하느라 바빴고, 그 전에는 아메리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에스파냐랑 대결하느라 바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어쨌든 18세기에 영국은 동아시아 무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국책회사, 나라에서 세운 정책적인 회사를 내세워서 무역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경우에는 서양 상인들과의 교역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서양인들을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교역하고 싶어 했던, 청과 교역하고 싶어 했던 서양인들에게는 딱 한 군데 열어줬습니다. 어디였나요? 광저우 하나 열어줬고, 광저우에서도 누구랑만 장사를 하게 했어요? 공행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통해서만 무역을 허가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영국과 청 사이에서 무역은 동인도 회사와 공행 간의 무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해 갔고요. 또 그 대가로 은을 지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명청시대의 화폐는 무엇으로 사용되었어요? 은으로 사용되었어요. 그 많은 중국인들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은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은이 어때야 됐나요? 많아야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은본위 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 상인의 활동의 결과도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에스파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 모든 상인들의 활동의 결과 역시도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영국에서 차 문화가 유행하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 손해를 보고 있었고, 나날이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은의 양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은으로 인한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영국도 뭔가를 청나라에게 팔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사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공행이 사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공행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영국 물건 사주지 않아도 걔네들이 열심히 우리 물건 사주는데 굳이 걔네 물건을 사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나름 영국은 물건 좀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당시 영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팔아먹고 있었던 히트 상품 2개, 영국산 면직물과 모직물이었습니다. 면직물은 모카에서 실을 뽑아서 만든 우리 속옷으로 입는 면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모직물은 뭔가요? 양털 옷이에요. 양털로 짠 옷, 모직물이 영국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면 산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산 면 굳이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요. 모직물은 말할 것도 없어요. 광저우, 중국의 북부입니까? 남부입니까? 중국 남쪽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데예요. 그죠? 무척이나 날씨가 덥고 습해. 이 사람들이 모직물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지? 그래서 영국은 상품을 팔지 못하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뭘 파는 거예요? 아편을 팔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두 나라의 관계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인 무역의 이익을 얻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편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이 편무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입을 하였어요? 인도산 아편을 도입을 해서 청나라에게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팔 때 어떻게 팔았을까? 값을 싸게 거의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그냥 팔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은 뭐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한 번 중독되었을 때 엄청나게 센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의 인간의 의지로는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마약이 바로 이 아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점차 청나라에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 번 중독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서 아편의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아편을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서 확보한 은을 다시 인도에다 면직물을 팔아서 확보하는, 그렇게 영국에서 청나라로 빠져나갔던 은을 다시 영국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삼강무역의 형태를 전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의 아편 중독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어느 동네마다 원래 되게 잘 살던 부잣집 누구누구가 아편에 중독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편을 사는 데 써버리고 가족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나도 결국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아편 피다가 결국에는 빤스 한 장 걸치고 아편 파이프 하나 물고 있다가 죽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어느 동네마다 돌 정도로 있을 정도로 대단히 아편의 중독 현상을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청나라가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첫 번째, 아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점차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죠? 조금씩 숨의 깊이가 얕아지다가 결국에는 호흡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마약이 바로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건강 악화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청나라는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였다?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였다.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은이 필요했어. 그래서 은값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비쌌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은본위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편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중국의 은본위 경제 체제가 밑빠진 독이 되어버렸다.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프 보이시죠? 아편 수입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 유출량도 마찬가지로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아편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나요? 막아야 되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아편 흡입하는 모습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지금 파이프 같은 거 물고 있잖아, 그지? 아편의 경우에 어떻게 흡입하냐면은요, 일단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다가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일 때 거기다 상처를 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꽃의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굳힙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담배 피듯이 파이프에다 일부를 덜어서 불을 붙였을 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게 아편이라는 마약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에 붙여가지고 아편을 흡입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신분이 낮거나 높거나 할 것 없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편 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PC방처럼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누워서 아편을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기도 하였어요. 삐쩍 말랐죠. 뭐 왜 삐쩍 말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편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해. 따라서 배고픔도 아편을 흡입하게 될 경우에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따라서 돈 생기면 밥 사 먹을까 아편 피울까? 아편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쩍 말라가다 죽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아편 중독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아편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편 단속을 하려 그래도 하기가 쉽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아편 단속 하기가 왜 쉽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아편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 관리들조차도 이미 아편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편 단속하러 나왔을 때 아편 한 상자 뇌물로 찔러주면
프리패스예요. 그죠? 아편이 단속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청말로 가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함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아편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편 단속의 특별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뽑힌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임칙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령 결백하고 뇌물 같은 거 절대 받지 않는 양심적인 관리로 이름 높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임칙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편을 단속하라는 특별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임칙서는 아편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 아편 어디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광저우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광저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임칙서는 아편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제일 먼저 광저우의 관리들을 싹 다 모읍니다. 싹 다 모아서 물어봐요. 이 중에 아편에 중독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까? 안 들어요. 그죠? 아편 단속하겠다고 뭐 아편 피다 걸리면은 뭐 사형,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큰 처벌을 받는데 아편 중독자라고 손들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아편을 단속해야 되는데 이 중에 아편 중독자가 있으면 단속이 되겠습니까? 빨리 이 중에 아편 중독자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손 들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임칙서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사람들을? 아니죠.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다 모아놓고 우리 그러면은 한 2시간만 앉아있어 볼까요?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으악 하면서 막 사람들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 싹 다 골라내는 거죠. 그렇게 광저우의 관리들 가운데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 싹 다 가려내고 아편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영국 상인들이 머물던 마약 판매하는 상인들이 머물던 구역이 있어서 군대로 포위합니다. 그리고 니네 마약 다 내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또 뇌물 받으러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임칙서한테 뇌물 좀 찔러주고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임칙서, 이 영국 상인들이 자꾸 마약 상들이 버티니까 아예 그 지역에 대한 무기와 식량과 물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결국에는 견디다 못한 마약 상들은 모든 마편을 내놓게 되는데 이때 임칙서가 압수했던 아편의 양이 21,306상자 1,425톤에 해당하는 양이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아편이 압수가 된 것이죠. 여기서 그냥 압수하지만은 않았어. 임칙서가 그냥 일방적으로 뺏어버리면은 요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편 한 상자당 차 5근 정도로 차로 아편을 압수한 만큼의 보상도 다 해줬어. 그리고 압수한 아편 어떻게 하느냐? 네. 불태우면 안 되죠. 불태우면 광저우 사람들 전부 다 아편 중독이 될 테니까 바다 앞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아편 전부 다 거기다가 부어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바닷물에다 아편을 녹여가지고 바다로 흘려보내면서 폐기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편 단속을 강화해서 아편을 폐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이 어떠하였느냐? 청나라가 우리의 자유무역을 방해하였다. 영국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들어서 청나라를 공격하는 함대를 파견하였으니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 내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야, 우리가 마약 팔다가 걸려가지고 마약 압수당한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 라면서 반대하는 양심적인 영국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가치, 그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구가 우리의 상품을 사주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결국 영국 의회는 함대 파견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편 때문에 영과 청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제1차 중령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청나라는 압도적인 패배, 영국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군이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규모는 한 2만 명 정도였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베이징 인구만 해도 100만이 넘었어. 그지? 그 거대한 나라인 청나라가 어쩌다가 영국군 고작 2만 명에게 패배를 하게 되느냐?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에
영화에서 따온 장면인데요. 당시 영국은 이미 증기철갑선을 운행하고 있었어. 증기철갑선이 뭔가요? 증기 엔진으로 가는 배예요. 그리고 배에다가 철갑을 둘러서 포탄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배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무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쏜 대포 슉 날라오지만 영국 배까지 날아오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요. 하지만 영국 배에서 쏜 대포는 그대로 청나라의 포대까지 날아갈 정도로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길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한번 청나라 대포가 영국의 철갑선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해요. 워낙 튼튼한 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일방적인 수준의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플린트락 머스킷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쏘는 거냐면은 부싯돌이 달려있어. 그래서 방아쇠 당기면은 부싯돌이 팡 하고 이제 불꽃을 내가지고 바로 총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심지를 꽂아가지고 빵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영국군은 방아쇠만 당겨도 바로 발사가 되는 총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국군이 워낙 강력하고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때 당시에 오게 되면은 청나라의 강력한 주력 부대였던 8기군의 경우에도요, 상당히 무력화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미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된 지 벌써 몇 년이야? 300년 정도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8기군도 유목민족, 수련민족으로서의 용맹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무능한 군대가 되어버리고만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국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 아편 전쟁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55분에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영국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도시 난징에서 만나서 제1차 아편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난징 조약에 의해서 기존에 열려 있었던 광저우뿐만 아니라 상하이를 비롯해서 5개의 항구를 영국에게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영국에게 영토의 일부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홍콩인 것이죠. 그래서 홍콩은 이때부터 1999년까지 영국 땅이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그때 홍콩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자고 하셔가지고 갔었는데 되게 신기했어. 일단은 표지판이 다 두 언어로 쓰여 있어요. 중국어와 영어로. 똑같은 크기로 전부 다 영어와 중국어로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봤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 네. 영국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의 경우에는 1999년에 중국에 반환되고 난 이후에 중국의 공산당 정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홍콩의 프리 홍콩 운동 기억나죠, 그죠? 이런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홍콩이 영국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공행무역도 당연히 폐지가 되는 거죠. 왜? 영국이 애당초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뭐예요? 뭐 하려고? 자유롭게 물건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공행무역도 이때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을 통해서 다른 서양의 산업화된 국가들도 확인했어. 무엇을? 청나라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 역시 청나라의 시장 가치를 노리고 침략적 접근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여러 가지 이러한 불평등 조약 같은 것들이 체결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난징 조약을 모델로 삼아서 이후에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 조선이나 에도 막부 역시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난징 조약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서양 각국들과 다양한 추가 조약들을 맺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약들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협정 관세입니다. 협정 관세 무슨 말이냐? 관세를 협상에서 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세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을 가지고 관세라고 합니다. 왜 관세를 붙이나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수입된다고 쳐봅시다. 사람들은 외국산을 살까요? 국산을 살까요? 외국산을 사겠죠. 그러면 국산품 생산하는 회사들 다 망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뭐라도 값이라도 비싸게 만들기 위해서 붙이는 세금이 바로 관세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관세를 어떻게 매기냐는 그 나라의 고유한 권리란 말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영국이랑 협상해서 정하도록 하는 협정 관세 같은 내용들이 이후에 추가 조약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당연히 영국은 전쟁에서 이긴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관세를 정합니다.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붙이지만 영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5%의 관세를 붙이게 만들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죠? 어떤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침략적 접근이었으며 어떠한 무역들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외에 나머지 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죠? 영사재판권 같은 것들을 인정하게 되어 영사재판권이 뭡니까?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국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외교관인 영사가 재판하는 것을 가지고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말로는 치외법권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 이런 권리를 넣어 놓느냐? 좋게 말하면 영국 사람들은 중국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억울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을 막고자 이런 권리를 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조약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최혜국 대우 같은 것들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국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또 다시 중국에 침략적인 접근을 하게 돼요. 그죠? 따라서 다른 나라가 영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리를 갖게 될 경우에는 영국이 중국의 시장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영국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이권을 다른 나라에게 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또는 그만큼의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를 영국에게도 자동으로 줄 것. 요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고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이후에 청나라에 진출한 여러 서양 강대국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조약들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중국의 강대국들이 조공과 책봉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청나라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죠. 그죠? 전쟁에서 졌어요.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그렇죠. 우리도 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 역시 근대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개혁운동을 전개하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양무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